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해커스에 입성한 보건직 선생님 이영주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지방직 9급 기출 문제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오늘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난이도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런 거 노땡큐죠. 너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너무 허무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출제 분포도를 보셨을 때도 보면은 역학 및 감염병 관리에서 8문항이나 워낙 역학과 감염병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심하게 많이 나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1차 보건 의료에서 1문항, 보건행정에서 2문항, 환경보건 2문항, 환경보건에서 워낙은 뭐 4-5문제까지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데 뭐 보통 3-4문제 나오는데 이번엔 2문항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통계 1문항, 정신보건 1문항, 식품위생 1문항, 산업보건 2문항, 의료법규 1문항, 국제기구 WHO에 대한 문제가 1문항이 출제가 됐고 정신보건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표본 추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표본 추출을 하는 이유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추출을 하겠죠. 그래서 표본 추출을 할 때는 전수조사를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본이 전체를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표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표본 추출 방법에는 크게 무작위 또는 이거를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하죠. 또는 비무작위가 있습니다. 비무작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비확률 표본 추출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대표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비무작위 추출 방법에는 예를 들면 뭐 임의 표본 추출, 유의 표본 추출, 예를 들면 임의대로 표본 추출을 하는 거죠.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눈덩이 표본 추출 들어보셨나요? 눈덩이 표본 추출은 뭐 예를 들면 약간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뭐 에이즈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연구하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노출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 아름아름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물을 줘가면서 일종의 약간 꼬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소개하고 그래서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래서 눈덩이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무작위 표본 추출보다는 일단 무작위 표본 추출, 즉 확률 표본 추출이 굉장히 대표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확률 표본 추출 중에서도 4가지 중에서 자 문제는 모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을 때 모집단을 우선 몇 개의 동질적 소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각 소집단으로부터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사전 지식이 있을 때 모집단을 몇 개의 동질적 소집단으로 분류한다. 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모집단을 각 특징에 따라서 계층화를 한 다음에 그 계층화된 모집단을 또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소집단을 분류한 다음에 그거를 무작위 추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른바 층화 무작위 추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층화 무작위 추출 방법인데 요거는 일종의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전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의 특징을 미리 알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지역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 상태를 알고 있다. 그러면 경제 상태 상, 중, 하로 분류를 합니다. 계층화를 합니다. 여기 300명, 200명, 100명이에요. 그럼 여기 소집단을 다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죠. 여기는 30명, 20명, 10명 이렇게 각각 경제 상태로 계층화한 다음에 소집단을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층화 무작위 추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단순 무작위는 어떤 방법일까요? 얘는 난수표를 그냥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인데 난수표라고 하는 거는 엑셀에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무의미하게 진열된 그런 숫자로 이루어진 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거고요. 개통 추출법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첫 번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개통 추출법은 첫 번째 모집단에게 1년 번호를 부여합니다. 1년 번호 부여. 그러고 난 다음에
추출 간격을 정해야 돼요. 추출 간격.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추출 간격을 정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출 간격은 모집단 나누기 표본수, 내가 원하는 표본수로 나누게 되는데, 모집단이 만약에 3,000명이다. 그러면은 나누기 내가 원하는 표본수가 300명이다. 그러면은 10이 되겠죠. 그럼 추출 간격이 10으로 정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추출 간격을 정해지면은 첫 번째는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해진 추출 간격대로 추출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첫 번째 무작위 추출이 18번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부터 간격이 10이니까 28, 38, 48 이런 식으로 추출 간격대로 추출을 하면 되겠죠. 집락 표본 추출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행정 단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락을 인위적, 예를 들면 뭐 자연적 행정 단위에 따라서 집락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집락을 구분한 다음에 역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표본 추출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건 무조건 무작위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예를 들면 자, 행정 단위를 이용을 해볼게요. 5개 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광역시에서 행정 단위를 이용하는 거죠. 각각 5개의 시군구를 뽑습니다. 그러면 총 25개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각각 5개의 병원을 또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125개의 병원이 되겠죠. 거기에 각각 근무하는 500명의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2,500의 표본을 추출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300병상 이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500명을 표본 추출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행정 단위를 이용해서 각 집락, 부락을 나눈 다음에 각각 이렇게 광역시 시군구, 거기에 해당하는 병원, 거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2,500명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예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인위적, 자연적, 행정 단위 이런 말 나오면 집락, 계층화해서 뭐 경제 수준별로, 연령별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층화, 개통은 무조건 추출 간격이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개통 추출 방법입니다. 난수표를 이용했다 그러면은 단순 무작위 추출법이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자, 우리 1978년 알마아타, 구소련이죠. 알마아타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느냐? 1차 보건의료회의가 있었어요.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벌써 2024년인데 옛날이니까 78년이니까 2000년도까지 세계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이라는 표를 걸고 1차 보건의료회의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내용, 철학이 뭐냐면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런 얘기들을, 그런 정책들을 강조했던 회의가 바로 1차 보건의료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차 보건이라고 하는 건, 1차 보건의료라고 하는 거는 필수적이어야 돼요. 기본적이어야 되고, 포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통상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야지만 1차 보건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차 보건의료 특징 4가지. 그래서 우리가 4A라고 하죠. 뭐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외우셨죠? 주민의 적극적 참여, 그쵸? 그 다음에 접근성, 지불 가능성, 받아들여져야 돼. 수용성,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져야 돼. 지역 주민이 지불 가능해야 돼. 접근이 용이해야 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돼. 이게 바로 4A죠. 그쵸? 이게 바로 1차 보건의료의 굉장히 중요한 4A, 특징 4가지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뭐예요?
치료기술 개발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쵸? 치료기술, 뭐 이런 말 나오거나 아니면 뭐 고가의 의료 장비를 어쩌고 저쩌고, 뭐 기술, 고가의 뭐, 고급 기술을 이용하여 뭐 임상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면 1차 보건의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알마아타 선언. 1978년에 구소련 알마아타에서 있었던 1차 보건 의료의 필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볼게요. 예방접종, 안전한 식수의 공급, 모자 보건 사업, 거기에 플러스 식수 줬으면 식량도 줘야겠죠. 식량 공급. 그 다음에 기초의약품 제공. 기초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의약품 제공. 정신, 보건, 증진. 스스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 교육. 그리고 요게 되게 중요한데 요건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자, 통상적 질환과 상해의 치료. 자, 치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1차 보건의료는 기본적, 필수적, 통상적, 보편적 이런 말이 있어야 돼. 통상적인 질환과 상해의 치료면은 이거는 1차 보건의료에 해당이 되지만 치료기술 개발하고는 다른 말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시고 잘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험과 구별되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은 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외우셨겠지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을 좀 볼게요. 일단 사회보험의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강제성이 있어요. 그렇죠? 형평성 무시 못하죠. 예산의 균형, 수익자 부담의 원칙, 소득 비례의 원칙, 급여 우선의 원칙, 적절한 급여의 원칙. 자, 요거 중요해. 사후 치료의 원칙, 제3자 지불의 원칙, 발생주의 원칙. 자, 예산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어때요? 회계 연도가 1년이잖아요. 예산과 결산을 맞추려면은 장기보험은 안 돼. 그래서 단기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예산의 균형이 맞아야 되고 적절한 금여, 최저 보장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대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최저 생계를 보장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후치료.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굉장히 좋은 보험의 유형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다른 나라에서 탐낼 정도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히 영국의 NHS하고 구분되는 게 우리나라 NHI잖아요. 보험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어떤 맹점이 있나요? 예방에 굉장히 치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료 중심이라는 거. 질병 코드가 이미 질병에 걸려서 질병 코드가 있어야지만 보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방에는 별로다. 그러니까 너무 치료 위주다. 이런 게 굉장히 단점이기는 하죠. 그래서 민간보험과 구별되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징을 좀 하나하나 보시면 임의가입. 자,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강제가입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보험료의 정액제. 자, 보험료의 정액제는 요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유경쟁의 원리 적용. 사회보험은 자유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건 자유방임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균등한 급여. 자, 우리나라 보험 어떤가요? 균등한 급여는 맞고요. 차등 부과를 하죠. 자, 급여, 서비스는 똑같이 해주는데 부과는 차등 부과. 왜? 여기 보시면 소득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보험료를 낮춰서 내도 되겠죠. 이게 바로 균등한 급여, 차등 부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보험료 정액제. 우리나라 보험료는 정률제입니다. 자, 어떠냐면 일단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있어요. 지역보험이라는 거는 보험료 부과 점수 곱하기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그럼 이거 부가점수 어떻게? 재산, 소득, 자동차. 자동차 바꿨더니 바로 보험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걸로 점수를 부과를 해. 그래서 점수당 금액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액제야. 그러나 직장보험, 대부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대부분 80% 이상이 직장보험이죠. 얘는 소득 월액 또는 보수 월액 곱하기 보험료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률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지역보험은 정액제긴 하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직장 가입자들이기 때문에 소득월액, 보수월액 곱하기 각각 보험료율이기 때문에 정률제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쉬웠죠, 문제.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이것도 너무너무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1948년에 발족했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 해인 1949년에 65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49년에 65번째로 가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 소속이죠.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고, 세계보건기구 전체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북한은, 또 북한도 알아둬야 되겠죠. 북한은 어디예요? 네, 북한은 인도 뉴델리에 본부가 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이기 때문에 네, 인도 뉴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볍게 우리가 5개의 사무소가 아니라 6개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감염병의 역학적 유형은, 네, 이것도 굉장히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했던 건데, 우리 일단 역학적 유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역학적 유형은 시간적 유형이 있고요. 지역적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또는 인적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나온 거는 뭘까요? 저거는 지역적 유형이겠죠. 그래서 세계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죠. 네, 여러 국가로 팬데믹하게 퍼지는 게 말 그대로 세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비드나 뭐 사스, 옛날에 메르스 이런 게 해당이 될 거고, 산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장소와 시간을 달리해서 드문드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렙토스피라 이런 질환들이 산발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토착성은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토착성은 우리가 풍토병이라고 하죠. 네, 풍토성 또는 뭐 지역성이라고 해요. 어느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 지역에만 생기는 질환, 예를 들면 낙동강 유역에 간디스토마가 굉장히 성행한다. 이러면 이건 풍토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풍토병 이상으로 유행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풍토병 이상으로. 그래서 여기는 엔데믹, 얘는 에피데믹이죠. 그리고 단시간 내에 쫙 퍼지는 거야. 예를 들면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걸 유행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자, R이 뭐예요? 감염병 재생산수야. R이. 자, R이 1보다 작아. 이러면 유행병은 생기지 않아요. 유행하지 않아요. R이 1하고 같아. 이러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풍토병이 됩니다. 풍토병이 됩니다. 자, R이 1보다 커요. 이러면 유행을 하겠죠. 왜? 풍토병 이상으로 유행할 때 우리가 유행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적 유형인데, 시간적 유형은 자, 추세적이 있고요. 주기적 또는 순환적이라고 돼. 그 다음에 불규칙성. 그 다음에 계절성이 있습니다. 자, 추세적이라고 하는 건 보통 2년에서 4년 단위로 유행하는 시간적인 유형을 갖고 있는 거고, 주기적이라고 하는 건 10년 이상.
유행의 양상을 갖고 있는 거. 불규칙한 거는 해외에 유입된 감염병 같은 것들인 거죠. 규칙적이지 않은 이레귤러하게 유행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절성이 있습니다. 계절성이라고 하는 거는 왜 좀 겨울에는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여름에는 소화기 질환이 유행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계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적인 거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뭐 유전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성별, 나이 이런 거 영향을 받는 유형을 얘기하고, 사회적인 거는 뭐 문화적인 거, 정치적인 거, 뭐 또는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에 질병이 유행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감염병의 역학적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정답이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전파된대.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 풍토병 이상 유행하겠죠? 이건 유행성, 에피데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뭐 딱 봐도 콜레라죠. 그쵸? 이번에 여러분들 진짜 90.2, 95점 이상 맞지 않으면 합격권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쉬웠어요, 문제가. 자, 우리가 검역 감염병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나요? 답은 1번인데 콜레라는 5일이죠. 5일. 자, 황열. 그 다음에 패스트. 며칠이에요? 6일이죠. 에볼라 바이러스 21일. 메르스 14일. 동물 인플루엔자 조류독감이죠. 사스 10일. 신종플루 최대 잠복기. 그쵸? 네, 정답은 가볍게 1번으로 풀 수가 있겠죠. 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식중독의 원인균은이에요. 딱 봐도 어패류가 이만하게 보이죠, 여러분들? 네. 자, 어패류의 섭취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네, 비교적 낮은 온도 저온에서도 식중독이 예방이 된대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장염 비브리오겠죠? 얘는 우리가 이른바 호염균이라고 그래, 호염균. 호염균이라는 말은 뭘까? 소금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닷물에서 많이 생기는데 3에서 4%의 염도를 가장 좋아하고 생육에 가장 좋은 농도가 바로 3에서 4%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콜레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성향이. 그래서 고열은 없습니다. 고열은 없는데 설사를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답은 장염 비브리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얘가 바로 이른바, 여러분들 이거 들어봤을걸? 웰치균이에요. 웰치균. 웰치균은 집단급식 시설에서 많이 생기는데 음식을 조리해서 계속 쌓아놨을 때 잘 생기는 거, 그런 식중독이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니까 소포장을 해서 급냉을 하는 방법이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얘는 혐기성 균이면서 아포를 형성해요. 그리고 얘는 감염형과 독소형을 합쳐놓은 혼합형입니다. 이런 혼합형인 게 요것도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혼합형이에요. 얘도 육류를 통해서 걸리는 식중독의 일종이고 혼합형이고, 얘도 아포를 형성하는 그런 식중독입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얘는 감염형이죠. 캠필로박터도 감염형입니다. 캠필로박터는 작년에도 나와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육류, 닭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길랑발해, 말초신경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레젠스 조금 익숙하지 않겠지만 웰치균이에요. 요거는 혼합형.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혼합형입니다. 정답은 장염 비브리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문제입니다. 불쾌지수 나왔어요. DI, 디스컴포트 인덱스예요. 자, 불쾌지수 측정에 필요한 온열 요소만 묶인 것은이에요. 자, 여러분들 온열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인체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체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리가 온열 요소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야. 여기 복사열만 빠지면 기후의 3인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쾌지수라고 하는 게 단점이 뭐냐면 실내의 환경만 고려한다라는 거야. 실외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쟤는 불쾌지수를 측정할 때 필요한 온열 요소는 기온과 기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DI, 우리 불쾌지수죠. 디스컴포트 인덱스. 자, 70일 경우에는 10%의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고, 75일 경우에는 50%. 이거 다 외우셨죠? 80일 경우에는 100%. 그리고 85 이상일 경우에는 견딜 수 없는 상태다. 그랬습니다. 65 이하여야지만 쾌적감을 느낀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같이 알아. 다음엔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산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자, 얘는 습도와 온도만 가지고 고려해서 영향을 주는 불쾌지수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건구 온도, 우리 화씨까지는 몰라도 섭씨만 알면 돼. 건구 온도 플러스 습구 온도 섭씨 곱하기 0.72 플러스 40.5, 40.6. 네, 요렇게 계산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70 이상이면은 뭐 10, 75면은 50, 80이면은 100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게 오타가 났네요. 9번 다음 특징을 가지는 공기의 조성 성분은 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공기의 78%를 차지한대. 조금만 봐도 알 수 있겠는데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자만병의 원인이 된다. 뭔가 질소겠죠, 질소. 호흡할 때 단순히 기도를 출입할 뿐 생리적으로 불활성인 기체이다. 네, 정답은 질소입니다. 2번이죠. 자, 우리 대기 중에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질소겠죠. 질소가 78%. 그쵸? 그 다음에 아르곤. 아르곤이 아니라 산소. 산소가 21%.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가 0.03% 이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질소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만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식품 보존 방법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쵸?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식품 보존 방법은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겠죠. 자, 물리적 방법을 물어봤어. 방사선 처리법이겠죠. 그쵸? 얘겠죠. 또 뭐 있어요? 가열법이 있고 건조가 있겠죠. 냉장, 냉동, 통조림, 밀봉.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염장 또는 설탕에 절이는 당장, 식초에 절이는 산저장, 보존료 첨가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화학적 처리 방법이겠죠. 자, 여러분들 다음에 이거 나올 수도 있어요. 물리화학적은 뭘까? 물리화학적. 두 가지를 다 이용한 거. 네, 가스 저장법. 그리고 우리 소세지 같은 거 어떻게 연기 쪼여서 하는 거 식품 보존제 넣어서 바로 뭐예요? 훈연법 또는 훈증법.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거, 화학적인 거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는 정답을 물리적인 걸 물어봤으니까 방사선 처리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건지표 문제 나왔습니다. 항상 나오죠. 보건지표와 그 산출에 필요한 정보가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거 이런 거 표시하고 문제 풀어야죠. 자, 조출생률. 조출생률은 틀렸지. 자, 어떻게 되나요? 연항 인구 수분에 우리 항상 연항 인구 이렇게 얘기해요. 중앙 인구, 연항 인구. 우리 7월 1일 날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하죠. 그때 조사한 인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항 인구 수분에 당해 연도 그 해 총 출생아 수예요. 곱하기 1000. 이게 바로 조출생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네. 그렇죠? 영아 사망률은 네. 총 출생아 수분의 1세 미만 사망아 수. 맞아요.
비례 사망지수, 우리 PMI라고 하죠. 얘는 뭐예요? 총 사망자 수분의 50세 이상 사망자예요. 곱하기 1000 또는 뭐 100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런데 50세 이상 사망한 사람이 많을수록 PMI가 높을수록 어떻다? 선진국이다. 왜? 50세면은 장수했다라고 취급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50세 이상 살았는데 그게 장수한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통계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선진국이다. 맞아요. PMI. 알파 인덱스도 우리 열심히 했죠. 뭐예요?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 뭐예요? 1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영아 사망수 나누기 신생아 사망수기 때문에.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낮을수록 어떻다? 선진국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는 신생아 때 죽는 거는 불가항력이죠. 하지만 실컷 키우다가 죽는 거는 뭐예요? 뭐 감염됐다라든가 예방접종을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영양 상태가 안 좋다라든가 케어를 못했기 때문에 네, 태어나자마자 죽을수록 불가항력인 상태에서 죽을수록 선진국이다. 그게 알파 인덱스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 15세, 49세 뭐야? 딱 가입 연령이잖아. 그럼 저건 뭘까? 바로 모성 사망률이죠. 모성 사망률. 뭐예요? 가임 여성 총 수분의 임신, 출산, 산욕으로 인한 사망자 수. 모성 사망자 수 곱하기 1000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네, 가임기 여성. 가임기 여성은 15세부터 49세를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 WHO 3대 보건지표가 뭘까? 뭐예요? 조 사망률, 또 PMI 아까 봤던 비례 사망지수, 그다음에 평균 수명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지역사회 보건 수준을 알려고 한다. 그럼 요거 빠져. 요거 빠지고 여기다 대신에 영아 사망률 넣으면 돼요. 알겠죠? 네. 이건 다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간이 아닌 것은 우리 감염병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 보통 의원급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다가 보고하나요? 그 지역 관할 보건소에다 보통 보고를 하죠. 신고를 하죠. 또는 질병관리청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관리청과 보건소는 맞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맞습니다. 틀린 거는 보건지소예요. 더 추가하자면 여기에 질병 대응센터예요. 질병 대응센터도 있고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도 해당이 됩니다. 또는 진단검사의학과가 설치된 의과대학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역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아닌 거는 보건지소죠. 네,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상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는 보존기간이 긴 것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에요. 자, 하나하나 볼까? 수술기록 10년, 처방전 2년, 환자명부 5년. 네. 검사 내용, 검사 소견기록 5년. 방사선 소견기록도 5년이에요. 진료기록부 10년, 조상기록부 5년. 간호기록도 5년입니다. 처방전 2년. 처방전 2년, 10년, 5년.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3번입니다. 네. 설명할 가치도 없는 문제였어요. 자, 14번. 질병 통계에 사용되는 역학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차 발병률은 질병의 중증도를 나타낸다. 질병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거는 동력이죠. 우리 동력. 네.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력, 병원력,
동력 요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감염력은 뭐예요? 병원체가 숙주 안으로 들어와서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이 감염력. 병원력은 뭡니까? 그 들어온 병원체가 현성 질환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을 발현하는 능력이죠. 이게 바로 병원력 또는 발병력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중증도를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망률이나 영구 후유증으로 우리가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런 이 동력과 병원력, 감염력에 대한 문제가 뒤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2차 발병률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2번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 일단은 중증도를 나타내는 건 동력이다. 2차 발병률이 아니다. 자, 발생률은 어떤 시점에 특정 질병이 이완되어 있는 환자 수이다. 어떤 특정 시점에 특정 질병이 이완되어 있는 환자 수. 발생률은 새로이 발생해야 돼. 기존의 환자는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 이건 유병률이에요. 그렇죠? 자, 유행 기간이 매우 짧을 때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아진다. 맞아요. P는 유병률은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I는 뭐예요? 발생률 곱하기 듀레이션, 기간이야. 그러면 지금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야. 왜? 같아진대. 아까 유행 기간이 짧대. 그럼 당연히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아지겠죠. 저게 정답이네요. 답은 3번이에요. 그쵸? 4번. 유병률은 일정한 기간에 한 인구 집단 내에 새로 발생하는 환자 수래. 아니지. 새로 발생한 환자 수면은 발생률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2번과 4번이 지금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정답만 알면 안 돼요. 제가 촉이 좋아서 내년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다 찍어드릴 거예요. 자, 2차 발병률 헷갈려 해. 자, 2차 발병률과 발병률, 발생률 구분하셔야겠죠. 자, 2차 발병률은 뭐예요? 첫 환자가 발생했어. 첫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 첫 환자와 접촉한 환자 수분의 환자와 접촉한 사람 수분의, 근데 여기에서 예방접종해서 면역력이 생긴 사람은 빼야 돼. 그리고 첫 환자도 빼야 돼. 그쵸? 첫 발생자도 제외시켜야 돼. 아시겠죠?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 수분의 접촉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환자 수 곱하기 1000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2차 발병률이에요. 그러니까 첫 환자가 생겼어요. 그 환자하고 접촉한 사람이 있겠죠. 그 접촉한 사람 빼고 그 첫 환자 빼고 면역력이 생긴 사람을 제외한 환자 접촉자들 중에서 접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생겼는지, 이게 2차 발병률이에요. 그럼 발병률은 뭐냐? 발병률은 위험 노출자,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 중에 새로이 발생한 환자 수, 위험 노출자분의 새로이 발생한 환자 수. 그럼 발생률은 뭐야? 발병률, 발생률 많이 헷갈려 해요. 연항 인구예요. 이거는 연항 인구수, 또 다른 말로는 총 인구수 분의 똑같아. 새로이 발생한 환자 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발병률, 발생률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발병률과 발생률은 분모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2차 발병률은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요 문제 다행히 쉽게는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산재보험의 특성부터 알고 풉시다. 우리가 산재보험의 특성. 자, 일단 사회보험의 형태를 띄어. 그치? 우리 5대 보험 중에 하나잖아. 강제성 띄겠죠. 두 번째, 가입자와 수혜자가 달라. 수혜자 누구야? 근로자. 가입자 누구야? 사용주. 세 번째,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건 뭐야?
근로자가 잘못해서 다치더라도 보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약에 가입이 안 됐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뭐 사용주가 50%를 보험급여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가입이 안 돼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소득 보장이면서 또 네, 바로 의료 보장이기도 하죠. 네. 이런 사회보험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산재 보상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 건데, 그리고 요거 빠졌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 해요. 네. 요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죠. 상시 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된다. 아니에요. 포함이 되기 때문에 틀렸어요. 근데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 그래서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정답은 2번이겠네. 그쵸? 네,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보통 다른 사회보험 반반 부담하잖아.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근데 이거는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자, 사업주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강제가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4번.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제가 법령을 좀 보여주면 설명을 할게요. 그렇다면 자, 1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야. 이게 다른 유형으로 다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상시 근로자 1인 미만이래. 1인 미만. 1인 미만이면 0명이라는 얘기잖아. 빵명. 빵명이면 그러면은 가입자가 없는데 뭘 가입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접근 방법이 틀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시 근로자야. 상시 근로자. 이 얘기는 뭐예요? 상시 근로자가 빵명이라도 비상시 근로자가 있겠지. 고용 안정이 좀 불안정한 그런 뭐 임시 근로자라든가 파트타임. 또 이번에 그 건전지 공장에서 외국인들 많이 죽었잖아요. 뭐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무수한 비상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에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몇 명 필요 없어. 모든 사업장에서 산재를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 그런데 시행령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5호에 보면은 자 상시 근로자 1명 미만인 사업장은 여기 전문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제외한다라는 얘기예요. 상시 근로자 1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제외한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런데 이게 2018년 일부 개정이 됐어요. 시행이 지금 2017년부터 시행이고 2018년도에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5호 삭제라고 돼 있어. 5호 삭제란 얘기는 뭐예요?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즉 뭐예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비상시 근로자가 있으니까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상시 근로자, 그냥 임시직이라든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이런 근로자도 가입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도 내용 한번 볼게요. 내년부터 상시 근로자 1명 미만, 이거 2018년 보도입니다. 1명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관련된 내용인데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불규칙적인 고용으로 상시 근로자가 평균 1명이 안 되는 사업장과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 원 미만 건설 공사 사업장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모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상시 근로자 1명 미만 사업장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은 법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법 취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법령이 시행령이 대부분 변하잖아요. 법령은 잘 안 변하고 이 개정된 법령이 무슨 입법 취지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자, 다시 돌아가서 네, 여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우리가 네, 포함을 시키는데 예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만 포함이 됐었어.
그런데 뭐가 더 추가됐느냐? 나를 보세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2018년에 일부 개정이 돼서 시행은 2017년부터 시행이 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오면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이번엔 되게 쉽게 출제가 됐어요. 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보고 제가 얼마나 소름 돋았냐면, 여러분들 보건직 이영주 해갖고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작년 문제, 공중보건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 증진시설은 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어, 작년에. 근데 내가 그거를 풀면서 내년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나올 거다라고 필기까지 해줬는데 나왔어요. 출제위원이 영상 보시나 봐.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쨌든 뭘까요? 정답은 요거는 아니죠. 답은 4번이에요. 하나 더 추가돼. 뭘까? 플러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 간호사 4명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네, 좀 오타가 났네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보상 일시금은 장애 등급표에 따라 몇 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여러분들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일시금, 연금 둘 중에서 선택을 하든 장애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뉘어지느냐가 키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14등급이죠. 이것도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14등급인데 자, 알아둬야 될 거. 자, 1급부터 3급. 1급부터 3급은 굉장히 위중한 환자예요. 뭐 사망했거나 장애가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연금으로 줍니다. 예, 정해져 있어요. 4급부터 7급까지는 선택할 수 있어. 연금 5화 일시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이에요. 일시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꼼꼼하게 공부해 두시면 좋겠죠. 자, 18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신종 감염병 C에 대한 여자의 2021년 치명률은 여기서 아까 이제 동력이 미리 출제가 됐는데 동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거는 볼 거 없고 지역 사망자 수가 남자 750명, 여자 250명이래요. 이때 신종 감염병 C의 확진자 수가 300명 중에서 여자가 100명이래. 네. 자, 우리 치명률 구하라는 얘기죠. 치명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총 발병자 수분의 사망자 수예요. 수 곱하기 100 하시면 됩니다. 그럼 총 발병자가 남자는 필요 없잖아. 여자 봐야지. 100명분의 사망자 몇 명이에요? 10명이야. 10명 곱하기 10 하면 답은 12 정답이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치명률만 알 게 아니라 자, 뭐를 알아야 될까? 자, 감염력. 이거 중요하죠. 내년에 나올 수 있어요. 병원력, 동력, 치명률은 아까 했죠. 치명률. 감염력은 아까 얘기했죠. 병원체가 숙주 몸 안으로 들어와서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 그래서 총 감수성자 수분의 현성 질환자, 증상을 발현한 질환자 또는 불현성 질환자 모두 포함돼. 그러니까 이게 다 감염자인 거죠. 그쵸? 병원력은 이제 들어온 병원체가 발병한 거예요. 증상을 발현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총 감염자 수분의 이제 불현성 빼고 현성 질환자, 즉 발병자만 포함을 시켜야 돼. 동력은 뭐라 그랬어? 아까 중증도를 나타낸다 그랬어. 그래서 총 발병자 수분의 동력이죠. 사망 또는 영구 후유증.
평생 동안 뭐 누워만 지내야 돼. 뭐 이런 굉장히 심한 중증의 장애. 이런 것들이 중증도가 높잖아. 그래서 이런 중증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동력이에요. 총 발병자 수 중에서 사망에 이르거나 영구 후유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동력이에요. 그래서 자, 분모를 조심해야겠죠? 네, 감염력은 총 감수성자, 병원력은 총 감염자, 동력은 총 발병자, 치명률도 총 발병자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되게 중요해. 이거 A, B, C, D, E로 해갖고 계산하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답이 치명률 구하는 거니까 1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또 나왔어. 이거 2022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때도 유행성 출혈열이 나왔는데 이게 경련제로 나오네요. 가을철 유행하는 우리 질환들 중요하지. 그쵸? 중요하지. 또 나올 수도 있어. 네. 자,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도 하죠. 쯔쯔가무시. 렙토스피라. 병원체부터 볼게요. 유행성 출혈 뭐예요? 바이러스. 그치? 쯔쯔가무시 뭐예요? 리케치아. 렙토스피라 세균.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등줄쥐, 야생쥐예요. 집쥐 안 돼. 야생쥐의 쥐 배설물. 배설물이 건조되면서 비말로 전파가 돼요. 예. 건조돼서 이렇게 날아다녀서 호흡기로 전파가 되는 거야. 쯔쯔가무시는 매개체가 뭐냐면 진드기예요. 털진드기. 풀밭에 막 함부로 앉으면 안 돼. 농부는 꼭 장화 착용해야 되고. 그래서 진드기. 다 셋 다 10월에서 12월에 굉장히 가을철에 유행하는 질환들이에요. 세 개가. 진드기에 의해서 많이 생기고. 렙토스피라는 가축들, 뭐 소, 돼지, 개, 쥐 이런 가축들과의 접촉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 중에서 백신이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 얘만 백신이 있어. 이른바 한타박스라고 하는 거. 한탄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발견했어요. 1970년도에. 대단하죠. 이른바 서울 바이러스라고도 해요. 한탄 바이러스. 쯔쯔가무시 리케치아인데 얘랑 얘는 백신 없어요. 대신에 리케치아 세균이니까 항생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구분하셔도 이 문제 풀 수 있지. 등줄지가 매개체이다. 맞아요. 10월에서 12월.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병원체가 리케치아 아니지. 바이러스죠. 임상 양상 중 이뇨기가 있다. 맞아요. 임상 양상 중 저혈압기, 그 다음에 핍뇨기, 오줌이 안 나와. 그러다가 마구마구 나와. 이뇨기. 그러다 회복이 됩니다. 회복기. 이런 질병의 어떤 전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게 유행성 출혈열, 이른바 신증후군 출혈열이에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틀렸네. 리케치아는 쯔쯔가무시, 양충병입니다. 3번으로 정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다 좋은데 너무 예방을 도외시한다. 치료 중심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것만 알아두시고 볼게요.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정 교정술,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요거 다 아니죠. 네. 이것도 아니죠. 금연에 관계된 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통 재원을 충당해서 사업을 합니다. 장애인 진단서 각종 증명서도 급여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방주사는 원래 예방주사는 안 돼. 급여가 안 되지만 뭐라 그랬어? 치료 목적이래. 자, 우리 혈청주사면 글로불린 요 혈청주사면 뭐예요? 항체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수동면역이죠. 수동면역은 치료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상풍 걸릴까봐 치료 목적으로 놔주는 거기 때문에 요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의 종류를 보면 일단 현금 급여가 있고 현물 급여가 있어. 현금 급여는 뭐예요?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또는 요양비 또는 본인 부담금 너무 많이 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돌려주죠. 이게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액 상한제라고 합니다. 본인 부담액 상한제 돌려주는 거예요.
현물급여 뭐예요? 대부분이 현물급여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래서 요양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있어요. 요양급여 뭐 있어요? 진찰, 검사, 치료, 수술, 그 밖에 처치, 약제비, 그 다음에 재료비 이런 거 포함되고 이거 중요하죠. 간호, 이송, 입원, 또 재활, 예방이 있는데 일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부족해. 예방을 잘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너무 치료에만 치중한다. 그게 맹점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금급여, 현물급여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외에는 급여를 해주고 있지 않다. 예방을 위한 급여를 해주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문제 풀어봤는데 문제가 너무 쉬워서 여러분 실망하셨죠? 네,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번에 결과와 무관하게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잊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해커스 이영주였습니다.